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최강욱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스닥으로 있는 목병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는 초파리에서 Mnet9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유전자가 JNK 신호전달 체계와 그리고 마이크로튜블 스테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봤고요. 먼저 리서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주제는 바로 크럼스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에피셀리얼 셀의 에이피컬 마커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테인인데요. 이 프로테인이 어떤 펑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크럼스의 펑션이 알려진 것은 얘네가 셀 폴라리티에 관여하고 그리고 그로스 컨트롤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졌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밝힌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연구실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크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모디파이어 스크리닝을 통해서 다양한 인터랙팅 파트너들을 많이 찾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모디파이어 스크리닝의 스킴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GMR 겔포라고 하는 촉발이에서 포토리셉터 셀에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도와주는 겔포 라인이 있습니다. 이 GMR 겔포를 이용해서 크럼스의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을 과발현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 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까맣게 포토리셉터 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셀데스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얘네가 오버프리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셀데스가 함께 일어난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낙아웃 시키거나 낙다운 시키거나 혹은 오버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이러한 셀데스 피노타입, 오버프리퍼레이션 피노타입이 사라지는지 혹은 심해지는지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서 다양한 캔디데이트를 찾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 제가 진행한 스크리닝에서 나왔던 캔디데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Mnet9이라고 하는 유전자였습니다. Mnet9은 그 자체를 낙다운을 시켰을 때는 그냥 눈이 조금 러프해지는 정도의 아주 마일드한 피노타입이 나오지만 크롬스를 오버익스프레션한 컨디션과 컴바인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 셀들, 포토리셉터 셀들이 굉장히 잘 살아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net9을 낙다운을 했을 때 이 피노타입이 레스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 Mnet9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굉장히 작은 유전자고요. 제가 연구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연구가 되지 않아서 사실 숫자 시스템으로 유전자를 부르던 CG11539라고 부르던 유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유전자를 처음에 발견을 하고 잘 살펴보니까 굉장히 작은 단백질이어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200개의 아미노산밖에 없고 그리고 싱글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나스틸 트랜스퍼레이스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 단백질을 골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체 20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거의 150개 정도가 에나스틸 트랜스퍼레이스 도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이 어떤 펑션을 갖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펑션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나스틸 트랜스퍼레이스 도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에너스틸 트랜스퍼레이스 도메인은 엔터밀 아스틸레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도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틸레이션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들이 프로테인 모디피케이션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스틸레이션, 포스포릴레이션 다양한 모디피케이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모디피케이션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미널 아스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엔터미널 아스틸레이션은 말 그대로 프로테인의 말 거의 첫 번째 아미노산이 되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아미노산에 아스틸기를 전이시켜주는 그런 효소들을 엔터미널 아스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이제 그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 유키리오틱 프로테인의 80% 정도가 엔터미널 아스틸레이션을 겪는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비보 펑션이 생각보다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비트로 상에서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스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인비보 펑션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엔터밀 아스틸레이션이 프로테인 디그레데이션에 영향을 준다거나 프로테인과 프로테인 간의 인터랙션에 영향을 줘서 컴플렉스 포메이션에 영향을 준다거나 로컬라이제이션, 폴딩, 어그리게이션 이런 등등의 영향을 준다.
정도로만 이제 밝혀져 있고요. 아직까지 많은 역할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다양한 역할들이 규명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넷이 클래스가 뭐 7, 8가지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마다 각각 다른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작동을 하고 다양한 서브 유닛들이 결합을 해서 컴플렉스로 이루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넷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애너스틸레이션들이 분명 존재하게 됐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분명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넷들이 분명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엠넷을 볼 때, 요게 어쩌면은 새로운 넷의 클래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연구에 도전을 해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른 스피시스와의 호몰로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스피시스에서도 컨설브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너블진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랬는데요. 다른 지브라피쉬나 휴먼이나 마우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높은 시밀러리티와 아이덴티티, 프로테인 시밀러리티와 프로테인 아이덴티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플라이 스터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밝힌 기능이 어쩌면 마우스나 휴먼에서도 컨설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쪽파리의 다양한 겔포라인을 이용해서 몸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낙다운을 시켜봤습니다. 업도만에 있는 셀들에서 이제 낙다운을 시켜봤더니 업도만에 그 큐티클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세그멘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피노타입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아일리스 겔포라고 굉장히 유명한 겔포입니다. 쪽파리의 눈, 헤드, 그리고 안테나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겔포인데요. 이 부분에서 엠넷9을 낙다운을 시켰더니 아이 자체도 이제 작아지고 헤드도 작아지긴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들이 조직들이 자라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넷9이 굉장히 그로스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피노타입은 굉장히 분석하기가 복잡한 피노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시스템은 2D 컨디션에서 모디피케이션이나 어떤 퀀티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윙 시스템을 메인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겔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인그레드 겔포, 시나리식스, 패치 겔포입니다. 인그레드 겔포는 보시는 것처럼 윙의 밑부분, 포스트리어 부분에서 익스프레션이 되는 겔포고요. 시나리식스는 윙의 마진 부분에서, 그리고 패치 겔포는 이 메인과 메인 사이 부분에서 익스프레션이 되는 겔포입니다. 이 겔포 리전에서 엠넷9을 낙하를 시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윙 사이즈 자체가 작아지기도 하고 버블이 생기고 메인이 이상한 메인들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피노타입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 윙의 마진 부분에서 익스프레션을 낙다운을 시켰을 때는 너칭이 생기고 여기에 셀들이 죽어나가거나 조직들이 사라지는 피노타입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트 겔포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을 시켰을 때는 이 메인과 메인 사이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면적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존재하는 셀의 숫자가 적어졌다 혹은 셀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엠넷9을 낙다운을 시켰을 때 셀이 죽거나 하는 피노타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디스크상에서 라발 상태에서 멜론하는 티슈에서 한번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드 캐스페이즈 3와 DCP1이라고 하는 에이포토시스 마커를 이용해가지고 셀데스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F 라인을 따라서 엠넷9을 낙다운을 했더니 크리드 캐스페이스 3가 스트롱하게 인덕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도요. DCP1 스테이닝이 스트롱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엠넷9을 낙다운을 하면 어떤 에이포토시스가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런 피노타입이 실제로 셀데스 때문에 일어나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펌하기 위해서 이 셀데스를 블락하는 P35를 하는 단백질을 오버익스프레션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인그렐드 겔포로 낙다운을 했을 때는 윙 사이즈가 작아지고 버블이 생기고 이런 베인이 이상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P35를 함께 오버익스프레션을 시켜줬더니 윙의 사이즈도 굉장히 회복이 됐고요. 베인 포메이션이나 버블 포메이션도 굉장히 회복이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그렐드 겔포뿐만 아니라 시나리식스 겔포를 이용한 케이스에서도 동일하게
레스큐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mnet9의 피노타입은 셀데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컨펌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그렇다면 이 셀데스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였습니다. mnet9이 낙다운 되었을 때 왜 셀데스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다양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들과 관련성을 테스트를 해보다가 가장 클리어한 에비던스를 얻은 것이 바로 ANK였습니다. 이거는 그 RNAI를 제가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컨펌하기 위해서 크리스퍼-cas9 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실험을 해봤던 거고요. 동일하게 소마틱 낙아웃을 시켰을 때 윙에 큰 나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JNK와의 시그널링과의 이제 연관성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컬드 락지는 JNK 시그널링에서 가장 유명한 리포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컬드 락지가 익스프레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JNK가 업 레귤레이션 됐다, JNK 시그널링이 턴 온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그레이드 개포로 mnet9을 낙다운을 시켰을 때 이 부분에서 셀데스가 매시브하게 일어나는 것과 함께 베타갈, 포컬드 락지가 익스프레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mnet9이 낙다운 됐을 때 JNK가 켜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다이렉트한 에비던스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JNK가 액티베이션이 될 때 포스포 JNK가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포스포 JNK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mnet9이 낙다운된 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포 JNK가 엘리베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JNK 시그널링의 다운스트림 타겟, 얘네가 업 레귤레이션 됐을 때 켜지는, 켜놓은되는 유전자인 MMP1의 익스프레션도 함께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mnet9이 디플리션이 됐을 때 JNK 시그널링이 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이 mnet9을 낙다운했을 때 뭐 너칭이 생기거나 윙이 작아지거나 버블이 생기거나 이런 피노타입이 실제로 JNK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실험이 바로 JNK 시그널링의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로 알려져 있는 포컬드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는 거였습니다. 보시면 이 포컬드는 아까 락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JNK가 켜지면 이 포컬드 익스프레션이 늘면서 얘네가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로 작동을 해서 일종의 피드백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컬드를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켰을 때 이 mnet9을 낙다운한 피노타입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고요. 결과는 재미있게도 포컬드를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 실제로 피노타입이 레시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mnet9이 낙다운 됐을 때 셀데스가 일어나고 이 셀데스는 NK 때문인 것이다. 결국은 mnet9의 피노타입은 NK가 업레귤레이션 돼서 일어나는 피노타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던 거는요. 제가 계속 낙다운 컨디션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mnet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그럼 JNK 시그널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mnet9이 낙다운 됐을 때 JNK를 켜주게 한다면 어쩌면 mnet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JNK가 다운 레귤레이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퍼컬드 락지는 실제로 여기가 이 윙 디스크인데요. 윙과 이 노통, 소락스 부분이 연결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자연적으로 퍼컬드가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그래서 퍼컬드 락지를 보면 여기에 이 끝부분에 이렇게 스테이닝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mnet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디스크에서는 락지 스테이닝이 잘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JNK 시그널링이 다운 레귤레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mnet9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됐을 때. 이거는 지금 거의 토락스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서의 테스트였기 때문에 윙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나임스틱스 갤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mnet9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는 피노타입이 없습니다. 근데 이 K는 JNK의 그 다운스트림 타겟 중에 하나인데요. 이 K의 도미넌 네거티브 폼을 오버 익스프레션 하면 사실 그 RNAI랑 비슷한 이펙트가 되죠. JNK 시그널링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게 되는데 보시면 너칭이 생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컨디션을 합치면 훨씬 시비어한 너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mnet9의 오버 익스프레션이 이 소락스 뿐만 아니라
이 노턴뿐만 아니라 이 윙디스크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확인을 했던 것은요. 이 JNK 시그널링 하면 초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소락스 피노타입입니다. JNK가 뭐 다운 레귤레이션 되거나 했을 때 이 소락스에 문제가 생기는 클래프트가 생기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엠넷9만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클래프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가운데 이제 금이 가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제가 이 휴먼 넷9 이것은 엠넷9의 휴먼 호몰로그진인데요. 이것을 똑같이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켰을 때도 비슷하게 클래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 기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됐었고요. 이 엠넷9을 오버 익스프레션 하는 컨디션에서 이 K 도미넌 네거티브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거나 K 뮤턴트 아니면 베스킷 도미넌 네거티브 아니면 햅1 뮤턴트 이런 다양한 뮤턴트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서로 컴바인을 시켜 보았을 때 보시면 피노타입들이 굉장히 인핸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JNK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피노타입이 엠넷9이 오버 익스프레션 됨에 의해서 훨씬 인핸스가 돼서 피노타입이 훨씬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시너제틱한 이펙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엠넷9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연구를 해보다가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된 것이 마이크로튜블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제가 막 뚱딴지 같이 마이크로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엠넷9에 대해서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스테이닝을 다양한 티슈들에서 해보다가 엠브리오에서 스테이닝을 했을 때 굉장히 스페시픽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엠브리오에서의 디바이딩하는 그런 뉴클리아이들인데요. 보시면 이 튜블린 스테이닝을 보면 여기 마이크로튜블이 이렇게 스핀들 마이크로튜블이 뻗어져 있고요. 가운데 데피 스테이닝 여기 크로모돔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튜블린 스테이닝을 서라운딩하면서 혹은 겹치면서 이 엠넷9 프로테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엠넷9과 튜블린 간에 혹은 이 셀 디비전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로튜블과 이 엠넷9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실험을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바로 락다운 실험인데요. 셀 수준에서 더블 스트랜드 RNA를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보니까 컨트롤 셀에서는 이 디바이딩 셀들에서 마이크로튜블이 정상적으로 포메이션이 되는데 비해서 더블 스트랜드 RNA를 트리트먼트한 경우에는 굉장히 폴이 이상한 데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트라이폴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이크로튜블이 굉장히 디소시에이션이 된 상태로 존재하거나 이런 등등 다양한 형태의 디펙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셀 수준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엠브리오상에서도 머터널 게포를 이용해서 엠브리오 초기 엠브리오에서의 그 엠넷9을 낙다운을 시켜봤을 때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예쁜 어셈블리를 가지고 어레이가 예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엠넷9을 낙다운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의 스핀들 폴들이 막 휘어진다거나 디바이딩하는 그 위치가 바뀐다거나 굉장히 짧은 스핀들 마이크로튜브를 가진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상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 엠넷9이 셀 디비전에 그리고 마이크로튜브가 뭔가 연관성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디메콜친을 처리하는 그런 어세이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디메콜친은요, 케미컬인데 코리친의 일종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리친은 디메콜친을 처리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튜브의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서요, 뭐 디소시에이션이 되거나 하는 등등의 이펙트를 갖고 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 와일드 타입 엠브리오에서 그냥 디메콜친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예쁜 어셈블리를 보이지만 디메콜친을 처리하게 되면 얘네들의 형태가 굉장히 망가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디션에서 디메콜친을 트리트먼트한 컨디션에서 이 엠넷9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레지스턴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디메콜친 트리트먼트 어세이를 해보게 됐는데요. 결과는 재밌게도 엠넷9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된 컨디션에서는 이 디메콜친 트리트먼트에 굉장히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뉴클리아의 숫자를 카운팅을 해봤더니
원래는 디메콜친을 와일드 타입 상태에서 쳤을 때 인터미디에이트하거나 시비어한 컨디션이 거의 합쳐서 100%가 다다랐는데 엠넷9을 오버익스프레션한 컨디션에서는 노멀한 뉴클리아이들이 거의 30% 가까이 나왔고요. 마일드한 피노타입 20% 정도 나와서 거의 절반 정도가 매치피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비어한 것이 원래 거의 60% 가까이 됐었는데 거의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뉴클리아이들이 훨씬 디메콜친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 엠넷9이 마이크로튜브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엠브리오상에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인비보 어세이로 저희는 간주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비트로상에서도 실제로 얘네가 작동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스트레스 컨디션을 동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튜브는 상온에서는 상당히 안정한 편이지만 얘네 이 마이크로튜브를 갖고 있는 버퍼가 굉장히 다일루시 되거나 아니면 저온 상태에서는 디소시에이션이 쉽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보시면 마이크로튜브를만 넣어주고 이 버퍼를 1대2, 1대5, 1대20까지 다일루스 시켰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튜브를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데 1대50까지 가게 되면 얘네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컨디션이지만 이 엠넷9 프로테인을 같이 믹스해준 상태에서는 훨씬 레지스턴트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일루션 스트레스 컨디션에서 엠넷9이 마이크로튜브를 안정화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콜드 스트레스 컨디션에서도 동일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스펙트로미터, 포토 스펙트로미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튜브를 갖고 있는 버퍼를 안에 넣어줘서 observance를 테스트를 하면서 얘네가 디소시에이션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를 확인을 한 어세인데요. 보시면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냥 버퍼만 넣어준 경우에는 버퍼와 마이크로튜브만 넣어준 경우에는 디소시에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캐타스트로피 스피드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3 정도가 나오고요. 엠넷9 프로테인을 같이 섞어준 상태에서 이 콜드 스트레스를 가해줬을 때는 캐타스트로피 스피드가 훨씬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넷9 프로테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다일루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콜드 스트레스에서도 마이크로튜브가 훨씬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인비트로 어세이기 때문에 엠넷9과 마이크로튜브를 다이렉트하게 어떤 인터랙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스테빌라이징 시켜주는 이펙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실제로 엠넷9과 마이크로튜브가 실제 다이렉트한 바인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요. 몇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진행했던 것은 인비트로 마이크로튜브 바인딩 어세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튜브를 넣어주고 마이크로튜브과 엠넷9을 섞어준 상태에서 10만 G로 다운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마이크로튜브 같은 경우는 10만 G로 다운을 시켜줬을 때 바닥 쪽에 펠렛으로 딱 굳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프로테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펠렛으로 가지 않고 스포네텐트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엠넷9이 마이크로튜브에 바인딩하는 프로테인이라고 하면 펠렛 부분에서 같이 관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어세이인데요. 보시면 마이크로튜브를 존재하는 경우에서 이 엠넷9이 굉장히 펠렛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비트로상에서 엠넷9과 마이크로튜브를 바인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IP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풀다운 실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다운을 했냐면요. 마이크로튜브를 합성한 상태에서 풀다운한 게 아니라 그냥 튜블린 다이머, 헤테로다이머, 알파, 베타 다이머 상태로 섞어줘가지고 풀다운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실제로 풀다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 엠넷9이 마이크로튜브의 어떤 스트럭처를 인식해가지고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튜블린에 바인딩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튜브에도 자연스럽게 바인딩이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엠넷9이 존재를 하면 마이크로튜브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엠넷9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와 존재했을 때에 폴리머라이즈된 마이크로튜브의 양이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스피드를 측정을 해 보았을 때도 엠넷9을 넣어줬을 때가 엠넷9을 넣어주지 않은 컨트롤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튜브가 합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넷9이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스테빌라이저를 시켜주기도 하고,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인핸스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엠넷9을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굉장히 작은 프로테인이고 여기에 싱글 도메인 프로테인 거의 75% 정도가 엔터미널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도메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엠넷9이 마이크로튜뷸리랑 바인딩을 하고 JNK 시그널링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과 얘네가 갖고 있는 엔자임 액티비티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저의 그 다음에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엔터미널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를 보이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간단한 테스트가 DTMB 어세이입니다. 이 DTMB는 이 엔터밀 아스틸레이션이 일어날 때 아스틸 코일을 같이 넣어주게 되고 그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엔아스틸레이션이 발생할 때만 생겨지는 이 부산물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튜브가 네거티브 컨트롤, 반응을 하지 않은 튜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네 개의 튜브가 TMB가 실제 반응을 한 엔아스틸레이션이 존재했던 튜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실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스트롱한 그 액티베이션을 보이도록 이제 작용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구분이 되진 않고 나노드랍이나 이제 포토미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던 것은 바로 튜블린이었습니다. 튜블린의 엔터미널 펩타이드를 짜가지고 얘네들을 집어넣어준 상태에서 엔터미널 아스틸레이션이 존재하는지를 DTMB 어세이로 봤는데요. 재미있게도 알파 84D 그리고 베타 56D 서브유닛에 엔터미널 펩타이드를 넣어줬을 때 엔아스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비트로 어세이이기 때문에 인비보상에서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인비보상에서도 작용을 하는지 NK 시그널링에 영향을 주는지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는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뮤턴트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뮤턴트 컨스트럭트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모든 넷들의 엔아스틸레이션 액티비티가 있는 서브 유닛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티프가 바로 아세틸 코일 바인딩 모티프입니다. 이 모티프가 존재해야지만 이 단백질이 아세틸 코일에 바인딩을 해서 엔아스틸레이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나 R이 있고 두 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하고 D, 아미노산, D 혹은 A 이런 식의 아세틸 코일 바인딩 모티프가 모든 넷 서브 유닛에서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엠넷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티프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딜리션하거나 뭐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을 하면 이 액티비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액티비티가 네드 폼의 뮤턴트 컨스트럭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뮤턴트 컨스트럭트는 다 알라닌으로 치환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로 만들었던 뮤턴트 컨스트럭트는 아예 딜리션을 다 해버린 그런 뮤턴트 컨스트럭트였습니다. 이 컨디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까 소락스 피노타입을 본 것을 이 뮤턴트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뮤턴트 컨스트럭트에서 피노타입이 없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엠넷9을 오프스페셜 한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소락스 클래프트 피노타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소락스 피노타입에서는 이 넷의 액티비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던 건 이제 윙 피노타입이 레스큐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이 엠넷9 유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유전자다 보니까 인트론도 없고 싱글 엑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RNAI를 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오버 익스프레션을 엠넷9을 하게 되면 오버 익스프레션 컨스트럭트 얘네가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레스큐 실험을 할 때는 이 엠넷9의 휴먼 호그물로보인 휴먼 넷9을 가지고 레스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96로 낙다운한 컨디션, 인그레이드로 낙다운한 컨디션이 휴먼 넷9을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레스큐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놀랍게도 이 휴먼 넷9의 그 아스테이코의 바인딩 모티프를 알라닌으로 치환한 그 뮤턴트 폼을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도 거의 유사한 레스큐 정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링크 피노타입에서도 넷의 액티비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했던 건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에는 혹시 이 넷의 액티비티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것을 인비버상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프로토콜 저널에 보내서 이제 리바이즈를 하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링디스크 상에서 디메콜친을 처리를 해서 엑스비보로 이제 놔주게 되면요. 이 마이크로튜블이 디소시에이션이 되면서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튜블린 스테이닝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엠넷9을 오버 익스프레션 한 컨디션에서는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오버 익스프레션 된 리전인데요. 이 GFP 리전에서 보시면 이 튜블린 스테이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페콜친에 대해서 이 엠넷9이 레지스턴트를 보인다라고 하는 걸 인비브로 증명하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을 동일하게 아스테이크와의 바인딩 도메인이 알려진 디션 뮤턴트 폼을 오버익스프레스 했을 때도 동일하게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엠넷9 아스테이크와의 바인딩 도메인이 오버익스프레션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백콜친이 쳐졌을 때 튜블린이 거의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FT 익스프레싱 리전에서는 튜블린 스테이닝이 스트롱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제 액티비티가 마이크로 스테빌리티를 조절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결과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결과기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와 ANK 시그널링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종적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튜브의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귤레이터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썼던 게 바로 EB1. EB1은 엔드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마이크로튜브의 끝부분에 달라붙어서 잘 망가지지 않도록 스테빌라이저를 시켜주는 스테빌라이저 중에 하나고요. 스페스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튜브를 잘라주는 커터로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스틴은 마이크로튜브 디스테빌라이저로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EB1과 스페스틴을 각각 낙다운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EB1을 낙다운을 하면 스테빌라이저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게 된 컨디션인데 사실 별로 피노타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스페스틴을 낙다운을 했을 때도 이 마이크로튜브 디스테빌라이저를 낙다운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피노타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디션을 엠넷9을 낙다운해서 나칭이 생기는 이 피노타입이랑 결합을 시켜 보았을 때는 EB1이 낙다운 됐을 때는 피노타입이 굉장히 인핸스먼트가 됐고요. 스페스틴을 낙다운 했을 때는 피노타입이 굉장히 많이 서프레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엠넷9의 다운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생겨진 그러니까 ANK가 업레귤레이션 된 이 컨디션이 마이크로튜블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컨디션에서는 훨씬 시비어하게 일어나고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된 상황에서는 이 JNK 업레귤레이션에 대한 그 이펙트가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벨로핑 셀에서, 디벨로핑 티슈, 윙디스크에서 클립 캐스페이스 3 인덕션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엠넷9만 낙다운했을 때는 점점점점 존재하긴 하지만 굉장히 스트롱하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EB1과 엠넷9을 동시에 낙다운을 했을 때는 클립 캐스페이스 3가 굉장히 스트롱하게 인덕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스페스틴과 낙다운과 함께 결합했을 때는 클립 캐스페이스 3가 거의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셀데스 자체가 이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에 의해서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재밌는 건 EB1이나 스페스틴만 낙다운했을 때는 셀데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결과들을 얻게 됐고요. 실제로 이 결과가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와 JNK의 어떤 액티베이션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결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엠넷9이 낙다운이 되게 되면 JNK가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포스포 JNK가 늘어나고요. 이 포스포 JNK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엠넷9이 낙다운이 되면서 마이크로튜브의 디소시에이션이 되고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고 이 두 가지 컨디션이 함께 작용해서 에이포토틱한 셀데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튜브 디스테빌라이제이션이 ANK 액티베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밝혀져 있는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에서도 여기가 이 마이크로튜블의 스테빌리티가 JNK 액티베이션에 분명 어떤 영향을 주고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고는 있지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연구를 통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엠넷9이 다양한 티슈에서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필수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엠넷9이 이 휴먼 넷9을 가지고 레스큐가 되는 걸 봤을 때 엠넷9의 펑션이 투파리부터 사람까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컨설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엠넷9이 NK 시그널링을 네거티브리 레귤레이트를 해가지고 셀과 티슈의 서바이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엠넷9이 마이크로튜블에 바인딩을 하면서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것은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엠넷9이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와 NK 시그널링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링커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퀘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엠넷9이 굉장히 작은 프로테인이고 여기서 대부분이 넷 엔터미널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넷의 액티비티와 그 서브스트레이트는 어떤 거가 있는지 넷의 액티비티가 얘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기가 어려웠고요. 이것 또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JNK에 영향을 주는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엠넷9이 사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것은 JNK 시그널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을 조금씩 건드리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논문상으로는 히포 시그널링 패스웨이와 이 엠넷9 사이에도 굉장히 스트롱한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거 관련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리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이 엠넷9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올해 초에 PNAS에 이제 소개가 됐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엠넷9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요. 저희 연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최강욱 교수님, 그리고 디벨로먼털 지네틱스 랩, 그리고 조경욱 교수님, C&D 랩 모두 함께 많은 노력들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펀딩을 지원해줬던 TJ 팍 파운데이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늘 희생을 해줬던 파리 드로스플라 멜로드 가스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